여러 가지 정황상 클레오파트라가 흑인일 가능성은 정말 낮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언어로는 없다라고 말해도 표현하는. 괜찮은데 이게 이제 먹물들은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돼요. 먹물들은 네, 근데 이제 저는 저렇게 말 못해요. 흑인이라는 건 완전히 거짓이다 이 말 못해요. 뜻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클레오파트라가 흑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썩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옷을 제가 이제 노노를 입은 이유가 선물을 또 해주셨습니다. 저는 입고 왔는데 입어주실지 그냥 팬심 차원에서 선물을 드렸는데 그냥 주신 건데. 예, 근데 이제 입어주셔가지고 제 동생이 아마 엄청 좋아할 거예요. 아무튼 제 동생이 뭐 최근에 브랜드 하나 런칭을 했는데 사실 저보다 심창현님은 원래 더 처음부터 좋아를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런칭했으니까 언제 나가냐 빨리 나가면 선물을 좀 선물을 드리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안 나오신 지가 좀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3월 3일 날 왔더라고요. 딱 4달 됐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침착맨님을 한번 뵀어요. 예, 그때 3월 25일인데 전시 때. 예, 그때 전시를 와주셔가지고 솔직히 이제 감동했어요. 예, 왜냐면 티켓을 많이 드리긴 드렸는데 여러분한테 바쁘신 분들은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이렇게 진짜 의리 있게 딱 와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기대치가 낮아야 돼요. 평상시에 너무 스윗하면요 그렇게 가도 별로 그게 없잖아요. 얼마나 맞아요. 기대가 안 되잖아요. 딱 봐도 좀 뺀질거릴 것 같고. 근데 갔을 때 괜히 반갑다. 제가 그날 기억하는 게 그때가 전시가 끝나기 전날이었어요. 바로. 맞아. 예,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전시에 오시게 만들려고 제 이제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그날은 하루 종일 전시장에 있을 거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도 갔는데 제가 한 11시 좀 전에 도착을 했을 거예요. 거기 오신 분들이 저를 알아보시고 오셔가지고 사진 찍고 뭐 이러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침착맨님 오셨다. 마스크도 쓰고 계셨는데 어떻게 또 알아보셨는지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침착맨님한테 문자를 이제 보내려고 핸드폰을 켜고 막 가는데 바로 앞에 계셨어요. 맞아 그렇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침착맨님이 2-3시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나름 이제 거기 이제 약간의 지분이 있으니까 그 전시장까지 이제 모셔다 드리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너무 잘 봤고 뒤에가 완전 또 하이라이트잖아요. 그렇죠. 그 배치를 확실히 앞에랑 뒤에를 임팩트 있게 와 저는 그거 아이언맨 그거 그거 이렇게 일부러 의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언맨 그 슈트 딱 진열하듯이 그 처음에 그 전시 그 이제 공간 기획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안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무조건 이걸로 가야 된다. 아이언맨으로 가는 거. 무조건 원형 배치로 가야 된다. 근데 진짜로 그거 실제로 보면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달라. 조명도 멋있고. 소장님이 왜 가서 봐야 된다 계속 강조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디테일이 진짜 달라요. 그거 하나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갔을 것 같은. 그렇죠. 세울 때 진짜 힘들었어요. 소장님이 세우신 거예요? 제가 세운 건 아니지. 저는 이제 세울 때 참관하러 갔었는데 정말 조심스럽게 세워야 되고 이게 이제 조그만한 그 진 같은 걸 박아서 고정을 시키는데 전시 업체분들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뭐 하나 세우는데 한 2-3시간씩 걸려요. 그러면은 보통 소심한 사람은 그냥 눕히죠. 눈치 보여서 눕히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소장님은 더 좋은 연출을 위해 관람객들에게 좋은 경험을 남기기 위해 그리고 진짜 유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막 다 하나하나 열심히 보다가 나중에는 되게 이쁜 것들 많은데도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 좋았어요. 시청각 자료도 되게 좋았어요. 그거 되게 신경 썼던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저희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네덜란드 국립국악박물관에서 만든 거를 가져온 거죠. 번역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사람들 꽤 많았어요. 근데 그거 보고 사자에서 그 내용 보고 보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청각 근데 진짜 침착맨님 정말 자세하게 잘 보셨네요. 진짜 와 신나서 봤죠. 신나서. 굉장히 자세히 보셨. 그래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가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지금은 많이 또 날아갔지만 아무튼 그 하이라이트랑 초반 그거가 임팩트가 되게 있었고 사람들이 왜 그 갔다 와서 만족도가 높았고 그게 왜 계속 매진되고 막 미어 터지고 하는 이유가 있더라. 뭐 일단 이거 그 먼저 이제 화면을 보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하죠. 사실 이집트에 3대장이 있어요. 투탕카멘, 람세스 2세, 클레오파트라. 근데 아마 이제 이거는 누구나 다 동의할 거예요. 제가 고대 이집트 하면은 뭐가 떠오르냐라고 여쭤보면 거의 항상 이 3명의 이름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요 클레오파트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 클레오파트라. 근데 이제 이 클레오파트라 관련해서 요게 이제 오늘 제목이에요. 예. 클레오파트라는 정말 흑인인가? 요거는 클레오파트라를 그리스 스타일로 로마 스타일로 이제 표현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 전형적인 서양인의 모습이죠. 네. 그리고 뭐 이제까지는 대체로 클레오파트라를 전형적인 서양인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된 작품이 하나 런칭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미국 기준으로 5월 10일 날 공개된 퀸 클레오파트라는 다큐멘터리가 이제 문제가 됐죠. 이게 공개가 될 거라는 예고가 나오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아. 전 세계적으로 정말 큰 난리가 났어요. 예. 뭐 그 이유는 클레오파트라를 흑인 계통의 인물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사실 결론은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클레오파트라가 흑인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0이라는 건 없으니까 그냥 왜냐면, 0에 수렴할 정도로. 왜냐면 우리가 클레오파트라를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의 실제 시신이 지금 확인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100%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클레오파트라가 흑인일 가능성은 정말 낮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언어로는 없다고 말해도 표현하는. 괜찮은데 이게 이제 먹물들은 보통 먹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 먹물들은 먹물들. 나중에 공격받을 수가 있어요. 공격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돼요. 아, 먹물들은. 네, 그러니까 100%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닐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그럴 수가 없다고 이럴 가능성이 말하는 훨씬 것이 뭐 더 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도망갈 구멍을. 네, 그러니까 결론부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클레오파트라가 흑인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그렇게 썩 합리적이지는 않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사석에서 하는 말은 야, 무슨 흑인 아니다. 흑인 아니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그렇게 뭐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시고 저는 클레오파트라 흑인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 아, 합리적이지 않다. 예, 라고 저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네. 클레오파트라 이 다큐멘터리 아마 안 봤어요. 보셨죠? 예. 예. 저는 보긴 봤어요. 근데 조금 힘들었어요. 클레오파트라를 흑인으로 묘사하지 않고를 떠나서 이 다큐멘터리 자체가 아주 퀄리티가 있지는 않아요. 퀄리티가 썩 좋지 않은. 보통은 이제 못 만들었다고 하는데 먹물들은 썩 그렇게 좋지 않고 아쉬운 부분이 다소 있고 뭐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좀 몇 가지 보이고 뭐 이렇게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좋았던 점이 딱 하나 있었어요. 예. 그거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이제 예고편이 공개되고 나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났는데 예.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이집트 현지에서 엄청나게 격렬한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물론 되게 부정적인 반응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컨대 그 자이 하와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집트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전설적인 인물인가 봐요.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학자로서도 전설적인 분이고 이 이집트 고고학이나 뭐 문화재 관련해서도 정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권력자였던 분이고 특히 미국 쪽에서 만들어진 여러 다큐멘터리들 특히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만드는 이집트 관련 다큐멘터리에는 거의 항상 나오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스타일도 미디어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보시면은 페도라 쓰시고 항상 청남방을 입고 나오시거든요. 그런 걸 적극 활용을 하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언변도 되게 좋으실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사실 학자로서도 되게 큰 성취를 남긴 분이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이집트에는 지금은 이제 고고부랑 관광부가 합쳐져서 관광고고부가 됐어요. 과거에 한 10년 전까지는 고고부가 따로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고고부 장관까지 역임을 하셨고 근데 이 고고부 장관이라는 거는 이집트 정부 내에서 넘버 5 안에 드는 한국으로 치자면 교육부총리 같은 느낌의 직위까지 역임을 하셨고 정치인으로도 성공한. 그렇죠. 어쨌건 이집트에서 실세 중에 한 명이었었어요. 예. 과거 정권 때. 지금은 그 정권이 이제 바뀌었지만 여전히 목소리를 많이 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이집트 학자이기도 한데 이집트에서도 가장 영향이 크고 그러니까 이집트의 주요한 인사들이 방문을 하면 이분이 항상 나와가지고 의견을 하세요. 이를테면 오바마. 2009년인데 아마 이게 오바마가 당선된 직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이나 VIP급들이 이집트에 방문을 하면 나와가지고 안내를 하시죠. 그리고 최근에 이거 2023년 3월인데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아까 그 오바마 제가 찍은 거 아니고
아 이거 직접 예, 찍으셨어요? 요거는 제가 이집트에 있을 때 마틸드 왕비가 벨기에 왕비예요. 그때 벨기에 왕비가 이집트에 이제 방문을 했다고 해서 우연히 제가 왕들의 계곡에 갔던 그날 똑같이 왕들의 계곡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 앞이 막 의전 차량으로 쫙 깔리고 막 방송국 차량들도 쫙 깔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멀리서 보니까 저렇게 또 자이 하와스가 이제 나오셔가지고 왕비랑 벨기에 공주를 이렇게 의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 옆에 있는 그분이 무스타파 와젤이라고 하는 분인데 저분은 이제 지금 실세 중에 한 명이에요. 이집트 문화재 고고학 이쪽에서 이집트에는 고고부가 있고 또 그 산하에 고문물 최고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예. 한국으로 치면은 문화재청이 있고 그 문화재청 산하에 뭐 국립문화재연구소 같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대장이어서 두 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안내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누군가요? 그분은 기자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기자인데 왜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너무 이게 원형이 이렇게 예. 돼 있잖아요. 뭐 이분 두 분은 가드인 것 예, 같고 예. 이렇게 해서 이분이 누군지 뭐 어쩌면 뭐 벨기에 쪽에서 이렇게 공보비서관이나 뭐 그쵸 뭐 그런- 관계자겠죠. 그럴 줄 아니까요? 안 그러면 예.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서. 예. 근데 생각보다 가까이서 찍으셨어요? 이게 막 엄청나게 경계가 삼엄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 유명 인사는 이게 좀 노출돼 있잖아요. 이런 어떤 위협에. 근데 이게 오히려 이집트는 국가 전체가 어느 정도 보안이 좀 잘 돼 있는 편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그 유적지 아니고 유적지 자체도 어느 정도 시큐리티가 좀 보장돼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만 주로 있고. 근데 심지어는 이때 이날 저 자이아바스 선생님이랑 인사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저분을 직접 뵌 적이 있어요. 다음 사진인데 예. 이거거든요. 되게 공손하시네요. 공손을 할 수밖에 없는 분이니까. 설명할 때 I mean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못했죠. 장난은 못 치죠. 굉장히 무서운. 장난치신 분이에요. 거였어요? 저는 실제로 그 대학교에서 배우실 때 민으로 통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그런 거구나. 전 진짜로 근데 특히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연세가 지금 80이신데 여든은 아니구나. 한 75 정도 되시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에서 고위직을 역임하셨던 분이어서 약간 이걸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네. 저 약간 권위적인 분이세요? 예.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손했어요. 원하면 맞춰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한테는 약간 업계 선배님이고 선배 정도가 아니라 약간 영웅 같은 분이어서 영웅 같은 분이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도 한국에서 다큐멘터리 보면 항상 이제 나오시던 분이고 그러니까 이때 저분을 만나 뵙게 된 것 자체를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 11월 달에 이제 뵙고서 나 한국에서 이집트 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으니까 뭐 저를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전날 23년 3월이니까 이제 이때로부터 한 4개월 지난 후니까 제가 그때 이제 계시길래 가서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하니까 너 한국 남자 기억을 하시네? 기억하셔가지고 인사를 드렸죠. 확실히 먹물이셔서 그런지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근데 이게 왜냐면 한국 사람을 이렇게 만날 일이 별로 없으시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아마 기억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건 이분이 퀸 클레오파트라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클레오파트라 흑인이라는 거 완전 거짓이다. 클레오파트라는 그리스 출신이었고 이것은 그의 피부 색깔이 검지 않고 밝았다는 것을 뜻한다. 흑인들이 이집트를 통치했던 것은 25왕조 시대뿐이다. 넷플릭스는 고대 이집트 문명의 기원이 흑인과 관련이 있다는 실제 사실과는 다른 기만적인 내용을 퍼뜨리려고 한다. 굉장히 분노한 거예요. 먹물을 이 정도만 표현해도 굉장히. 그리고 이분은 먹물이신데 또 정치인이어서 더 얘기할 때 강하게 얘기해요. 저는 이거 강하다고 느끼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되게 완곡하게 되게.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기만적인 내용을 퍼뜨리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그 치마에 올라왔었는데 25왕조 얘기도 좀 올라왔었거든요. 관련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25왕조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25왕조 얘기도 오늘 조금 드리려고 해요. 25왕조 시대의 파라오들은 일반적인 의미의 흑인들이 맞죠. 근데 별로 세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엄청나게 세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요? 욕이 없잖아요. 욕이. 욕은 없지만 내용 자체가 N워드가 없어요. 굉장히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고대 이집트와 관련해서 언론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말을 하는 분이 자이하와스예요. 굉장히 자주 인용이 돼 언론에서. 근데 이분의 말은 약간 필터링을 해서 들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와스는 학자이긴 하지만 정치인이기도 해서 이분의 말에는 언제나 뭔가 벡터, 방향성이 걸려 있어요. 물론 이 말에 저는 거의 대체로 동의해요.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클레오파트라의 피부색이 검지 않고 밝았다는 것을 뜻한다. 이 부분은 뭐 저는 일반적인 의미의 흑인은 아니었겠지만 피부색이 밝았다 완전 그리스 계통, 그러니까 완전히 일반적인 서양인들
여자들처럼 피부 색깔이 밝았다?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본 적이 없어서. 예, 그리고 정황상 전형적인 서구인은 아닐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예. 뭐 그리고- 자이 하와스님 그 의견에 맞불을 놓으시는 거네요. 그건 아니고 대체로 동의해요. 대체로 동의하지만 대체로 그러니까 저 부분에 관해서 맞불을 놓으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이 하와스 선생님 정도의 짬이 되면 무슨 말을 해도 사실 누구도 공격 못하죠. 그거 다 귀담아 듣죠.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저렇게 말 못해요. 흑인이라는 건 완전히 거짓이다 이 말을 못해요. 뜻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뭐 클레오파트라가 흑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썩 합리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아. 네. 하지만 대충 의도는 전달이 되고. 그렇죠. 예. 예. 약간 조금 더 완곡하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예. 농도의 차이네요. 이분은 뭐 한 99.999%로 예. 그렇다. 뭐 저는 선생님 한 그냥 90 정도, 95 이 정도. 99지만 99지만 말은 조금 더 한 70 정도 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이하와스 말을 조금 이제 걸러서 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2021년에 새롭게 이제 발굴이 돼가지고 언론을 통해서도 소개가 된 주거 유적이에요.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 전체가 다 발굴이 안 된 상태인데, 근데 이집트에서는 이 주거 유적이 되게 귀해요. 고대 이집트의 유적들 대부분은 신전이나 무덤이거든요. 사람들이 살던 유적들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에요. 네. 특히 이 유적에서 조금 이제 특이할 만한 부분은 저 좌측편에 보시면 벽이 이렇게 파형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뱀처럼 이렇게 꾸불꾸불. 여기죠. 예, 벼 형태가 굉장히 특별해서 이 유적 발굴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었고 네. 그때 하와스가 이거는 정말 최초의 발견이다. 서양인들은 이런 거 발굴 못했다. 이게 왜냐하면 이집트 팀이 발굴한 유적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언론에 그대로 실렸어요. 아. 그래서 뭐 최초로 발견된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제목들이 타이틀이 그 언론 기사에 붙었었고 예. 그렇게 해서 소개가 되고 나서 그 이집트 학자들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집트학 전공자들 예. 근데 이거 최초 아닌데? 비슷한 유적들이 발굴이 되었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좀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1930년대, 36년에 나온 그 보고서에 있는 사진인데 보시면은 있네요. 예, 이렇게. 곡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930년대에 조사된 이 부분과 재작년에 발굴된 그 부분은 사실은 같은 유적이에요. 같은 유적인데 요 지도를 보시면 1930년대에 조사되었을 때의 도면인데 요쪽 네. 부분, 예. 요쪽 부분 보이시죠? 여기가 그 사진 부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요거를 지금 오늘날의 위성 사진으로 확대를 해서 보면 요렇게 돼요. 아까 보셨던 도면이 요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최근에 발견된 곳이 여기. 아.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하나의 마을일 거예요. 하나의 유적인데 30년대에는 동남쪽 부분이 조사가 됐었고 예. 지금은 이제 서쪽이 조사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거를 놔두고 하와스가 최초의 발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면 반 하와스 입장이신 소장님 입장에서는 좋은 게 하나 걸렸네요. 아니 근데 전 하와스 아니고 예. 반 하와스 할 정도의 제 힘이 없어요. 예. 아마 이제 그 하와스도 그렇고 이 이집트 발굴 팀이 1930년대 프랑스 팀이 발굴했었던 저 사례를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근데 하와스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한테 아무도 공격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언론에서 이렇게 써줄 것이다라는 그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리하면은 하와스 선생님은 굉장히 권위적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인의 메시지가 전달할 수 있는 최대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행동을 하고 메시지가 곡해될 수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하와스 선생님께서는 오랫동안 공직에 계셔서 그 공직의 어떤 그 습관이 몸에 배어 계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분은 정치적인 메시지를 되게 중요시 여기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의 방향성을 탁 담아서 말씀을 하신다. 모르셨을 리는 없고 모르셨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부분을 확실히 좀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이죠. 네. 그래서 다시 아까 클레오파트라 얘기로 돌아가자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어느 정도는 필터링을 해서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레오파트라가 흑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기 위한 근거로 하와스의 말을 갖다가 사용하는 거는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 그 워딩 그 자체로만
하면 안 된다. 예, 맞아요. 예,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분은 항상 임팩트 있게 말씀하시고 예. 기사의 헤드라인식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필터링을 해서 들어야 된다. 물론 취지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하와스뿐만이 아니라 퀸 클레오파트라 다큐멘터리에 대해서는 이집트 내에서 굉장히 격렬한 부정적인 반응이 굉장히 많이 나오긴 했어요. 하와스 말고 심지어는 이집트 정부 기관에서도 논평을 발표를 해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이집트 내에서는. 이집트 관광보고부예요. 정말 막강한 부서예요. 이집트 광고부는 이 느낌이 FBI 같아요. 그 정도의 그 파워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엄청나게 파워가 있는 FBI 부서죠. 느낌 그 마크 같아.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부서고, 근데 여기에서 공식적인 논평을 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관광보고부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계정에서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클레오파트라는 밝은 피부색을 가진 그리스 스타일의 모습을 하고 있다. 클레오파트라를 묘사한 그림이나 석상들이 그 판단에 분명한 근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집트 정부 부처가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한다라는 것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퀸 클레오파트라가 가져온 사회적 파급력이 상당히 컸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아, 그러네요. 그리고 또 정부나 이런 학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의 그 시민사회, 일반 시민들도 상당히 격렬하게 반응을 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듣기로는 이집트 젊은 층들 사이에서 넷플릭스 탈퇴 운동도 좀 벌어졌었고, 심지어는 이런 사례도 있는데 마흐무드 알세마리라고 하는 이집트 변호사래요. 저도 이분의 실체를 제가 찾지 못했어요. 로이어. 근데 언론 기사에 이렇게 인용이 되고 있는데, 이집트의 가치관이나 정체성을 훼손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넷플릭스에 상영 금지 소송을 낸 거예요. 그런 식으로까지 격렬하게 반응을 했죠. 그래서 아무튼 퀸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이집트 내의 반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본격적으로 클레오파트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클레오파트라의 어떤 시간적인 위치를 좀 살펴봐야겠죠. 먼저 고대 이집트 문명은 되게 길어요. 3000년 넘게 지속이 되는데, 그 역사 속에서 클레오파트라라는 인물은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클레오파트라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조금 더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제가 요 시대, 제가 연표에다 표시한, 점선으로 표시한 저 시대 동안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시대를 저 정도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저 시기 동안의 고대 이집트가 계속해서 몰락을 해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하와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장에도 언급이 되었던 25왕조 시대를 또 이야기하기 위해서인데, 이 연표상에서 이 부분, 점선의 가장 앞부분이 25왕조 시대예요. 먼저 요걸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연표를 왕조별로 구분을 한 건데, 거의 이 시기가 한 700년 정도 되는 시간이에요. 이 시기 동안에 이집트는 계속해서 외국의 침략을 받아요. 과거에, 그러니까 기원전 700년대 이전 시대의 이집트는 전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국가였지만, 기원전 1000년 이후로 이집트 점차적으로 쇠락해가고, 그러면서 이제 외래 세력의 침략을 계속 받아요. 이제 동네북이 되는 거죠, 이집트가. 25왕조 시대 때는 이제 누비아라고 하는 세력이 이집트를 정복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누비아 이후에도 뭐 누비아, 아시리아, 페르시아, 뭐 마케도니아 이런 난리도 아니네요. 예, 난리도 아니죠. 계속해서 침략하고 잠깐 독립했다가 다시 또 침략받고 뭐 이런 시대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 첫 번째 타자가 누비아예요. 근데 이 누비아인들이 바로 흑인들이에요. 요게 이제 일종의 뭐 상상도인데, 저 사람이 파라오예요. 근데 흑인이죠. 뭐 표범 위험한데요? 저거 가죽이에요. 신관들이 저 고양이과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25왕조의 파라오, 그러니까 누비아 출신의 파라오들은 일반적인 의미의 흑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흑인들이죠. 그리고 지금 이 의뢰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 역시도 이집트 본토에서는 조금 더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 게벨 마르칼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도 누비아 지역이고, 근데 이제 의뢰의 형식은 이집트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가 이집트예요. 하이집트, 상이집트. 제1급류라고 불리는 지대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의미의 이집트인데, 누비아는 그 남쪽으로 펼쳐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은 이집트 문명이 시작했을 때부터 이집트한테는 일종의 착취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보다 약해요, 이 지역은.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가서 괴롭히고 뭐 뺏어오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누비아 지역에서 금이 많이 나와요. 투탕카멘 가면 마스크 이런 것들. 이집트가 금이 굉장히 많은 나라였는데, 그 금의 원천이 누비아예요. 누비아 너무 열받겠는데요? 열받죠.
그런 어떤 취급을 2000년 넘게 받아요. 아이고 너무 열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00년 정도 동안에 누비아는 이집트인들한테 착취의 대상이고 예. 속국이었고 이집트가 힘이 좀 약해지면 누비아가 자기들끼리 나라를 또 만들어서 약간 저항을 해요. 저항을 하고. 근데 이집트가 다시 힘이 세지면 가서 또 한 대 때려가지고 그 나라 다 부셔버리고 또 뺏어오고 나중에 신왕국 시대가 되면은 이집트 파라오들이 저 누비아 지역을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집트 영토 자체를 확장시키진 않거든요. 근데 이 누비아인들이 자꾸 이집트한테 개기니까 못 개기게 하려고 누비아인들을 아예 이집트화 시켜버리려고 노력을 해요. 한국에서도 식민지 시대 때 이제 일본에서 처음에 이제 통치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문화 정치를 소위 말하는 그 민족성 말살 정책을 펼치잖아요. 창씨개명 말 이런 예. 거. 예. 그런 행위를 신화국 시대 때 이집트 파라오들이 누비아에서 해요. 누비아인들을 정말 이집트 스타일로 개조하는 신앙 체계도 이집트 스타일로 바꾸고 그런 행동들을 이제 하죠. 그렇게 하다가 기원전 747년이 되면 이집트가 힘이 좀 되게 약해요. 그때 이 누비아 세력은 이제 상당히 이집트화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예. 이제 북진을 해가지고 역으로 이집트를 정복해버리죠. 그게 25왕조예요. 근데 오랫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누비아에서는 본인들이 이집트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는 건가요?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두 개가 다예요. 누비아인으로서의 정체성도 갖고 있지만 이집트인으로서의 정체성도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례가 피라미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피라미드가 주로 사용되는 시기는 유한국 시대고요. 그다음에 중한국 시대 후반에 피라미드가 조금 더 사용이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피라미드가 사용되지 않아요. 근데 이 시기에 누비아인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이집트인들도 아니고 외래 계통의 왕조가 들어서면서 다시 피라미드를 짓기 시작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누비아인들은 뭐 자기들이 누비아인이라고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이집트인이라는 거를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내에서 가장 유서 깊은 전통이었던 피라미드를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이 25왕조 시대의 파라오들은 고왕국 시대, 그러니까 이집트 역사 속에서도 약간 전설의 시대, 레전드인 시대의 신앙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문헌 같은 것들을 정리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이집트를 정복한 사람들이니까 또 이집트한테 항상 이제 삭제받던 사람들이니까 정치적으로 좀 정통성이 빈약하죠. 우리가 사실은 고왕국 시대랑 더 가깝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뭐 어쨌건 이 사람들은 이제 외래 계통이었고 뭐 이집트 파라오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데 예.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얼굴 자체가 약간 흑인 스타일로 만들어져. 코가 좀 넓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석상을 만들 때에는 되게 강력하게 작동하는 규범이 있어서 그 형식에 맞춰가지고 짓지만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석상의 얼굴은 석상의 원래 주인이 갖고 있었던 개성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누비아인들이 이집트를 통치한 기간은 그렇게 길진 않아요. 80년 정도. 그렇게 막 엄청 길지 않네요. 네, 길지 않아요. 아마 토착 세력이 누비아 세력을 몰아내려고 노력을 좀 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누비아 세력을 이집트 밖으로 몰아낸 것은 또 다른 외래 세력이에요. 그게 바로 아마 이건 아실 거예요. 아시리아.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통일을 하고 예.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국가들은 국가 힘이 좀 세지면 언제나 제국이 되거든요. 다 정복해버려요. 이집트는 안 그래. 이집트는 그냥 항상 안 이집트고 나가요. 그러니까 정복은 안 해요. 가서 뺏어오기만 하고. 때리고 뺏어오고. 그래서 아시리아가 이집트로 쳐들어오면서 이 25왕조랑 아시리아랑 막 격렬하게 싸워요. 예. 근데 결국에는 아시리아가 승리를 해서 누비아 세력을 아예 원래 누비아 지역으로 몰아내고 이집트를 정복하는 성공하게 되죠. 아시리아는 이름만 들어도 세 보여요. 세요. 아시리아가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국가인데 아마 최초로 군대 전체를 철기로 무장시킨 국가일 거예요. 예. 이집트는 이 당시까지도 다 청동기 무기 쓰고 있었고 네. 아시리아는 기마병도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 막강한 전투를 갖고 있었죠. 혼자 막 F-22 뭐 이런 거 쓰는 그렇죠. 느낌으로. 그렇죠. 요거는 아시리아의 수도였었던 니네베의 궁전을 장식하던 그런 구조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공성전을 펼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사다리 막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포로들 잡아가지고 끌고 가고 있어요. 이렇게 아마 끌려가는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일 거예요. 예. 누비아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강이 흐르고 있죠. 정확한 거는 아닌데 아마도 그 당시 이집트에서 제일 번화했었던 룩소르 지역, 그러니까 테베라고 불리는 그 지역이 정복되는 그 과정을 묘사한 것 같아요. 여기 물고기를 또 되게 고래밥처럼 잘 묘사했네. 특히 이건 진짜 고래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예, 고래밥 안에 있는 상어. 이러면은 원래 이집트 사람들은 머리 아프겠네요. 누비아인들이 점령했다가, 그렇죠. 아시리아인이 또 점령했다가. 끝이 아니죠, 근데.
다시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아시리아는 근데 이집트를 정복하고 나서 이집트를 직접 통치한 게 아니라 이집트의 괴뢰 정권을 세워요. 과거에 25왕조 이전에 이집트를 통치했었던 24왕조의 후손들을 파라오로 세우고 니네 우리 말 잘 들어라고 하고서 이제 괴뢰 정권을 세우는데 그게 26왕조거든요. 근데 26왕조가 어느 시점이 지나서는 아시리아 말을 안 듣고 아시리아 세력을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한국 역사로 치면은 신라가 당나라랑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반도를 통일하고 나서 다시 당나라 세력을 몰아내는 것처럼 26왕조도 약간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아시리아 지배기 여기가 사실은 26왕조네요. 여기서부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완벽하게 이제 쫓아내고 이제 딱 다시 한 게 이제 26왕조죠. 아시리아가 직접적으로 이집트 정복하던 시기는 이제 따로 왕조로 분류하진 않고 26왕조를 이제 뒤에다 붙이죠. 그리고 26왕조의 전반부는 이제 아시리아의 괴뢰 정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60년 한 다음에 또 61년 한 다음에 또 바로 페르시아가 이 한 1세기 사이에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되게 격렬한 정치 과정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금방 망하고 바빌로니아가 성장을 했다가 다시 페르시아가 근동 전체를 통일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죠. 이란이죠. 그렇죠. 지금 이란. 이란이라고 하니까 되게 약해 보여 뭔가. 토란, 알토란 이런 거 생각나서 이란은 좀 약간 귀여운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약간 그렇죠. 한국어 어감상. 페르시아 되게 세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이집트를 다시 쳐들어와요. 격렬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26왕조 시대의 이집트가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로 들어오는 길목이 있어요. 이거는 19세기에 이제 그려진 그림인데 들어오는 그 지점의 지명이 펠루시움이거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펠루시움이 포트사이드라고 하는 도시예요. 도시의 근교가 펠루시움인데 이 포트사이드는 이집트 하면은 떠오르는 여러 이름들 중에 하나인 수에즈 운하의 지중해 쪽 출구 부분이거든요. 그 출구 부분에 만들어진 항구 도시가 포트사이드예요. 그 포트사이드 인근에 펠루시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그 아시아 쪽에서 이집트로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한 지역이어서 여기서 굉장히 여러 차례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페르시아의 1차 침략 때에도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었죠. 페르시움 전투. 그때 그 페르시아 쪽의 왕은 캄비세스 2세였고 이집트 26왕조의 파라오는 프삼티크 3세였어요. 결국에는 페르시아가 승리를 했죠. 요거는 이제 19세기 그림인데 정확하지 않죠. 이집트 관련된 거 다 갖다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 페르시아 왕이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서 있는 저 긴 옷을 입고 있는 저 분이 페르시아 왕이고. 근데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좀 삐진 것 같이. 그러니까 이제 무릎 꿇고 있는 거죠. 약간 공손하게 이렇게 손 좀. 왜냐면 이제 이집트 파라오는 패배자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상황이 당연히 피라미드 인근에서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19세기의 그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불리는 미술사조에 속하는 화가들은 이렇게 이미지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배치를 한 거죠. 낭만적으로 이제 묘사를 해놨죠. 코끼리도 사실은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뭐 왕이 저기 있는데 저 코끼리가 저기 이렇게 있는 게 안 되죠. 그렇죠. 사실은. 안 되지.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부분 보면은 약간 그 서양 스타일 로마 기바병 같은 스타일 느낌도 나고요. 그리고 이제 피라미드 인근에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는 것도 정확하지 않고 피라미드 인근에 이런 거대한 파라오의 좌상이 있지도 않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비슷한 상황을 페르시아 쪽에서 묘사한 그림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원통형 인장이라고 이렇게 손가락만한 크기의 그 인장인데 요걸 이렇게 굴려가지고 진흙판에 찍으면은 그림이 나오는 거기서 확보한 그림이거든요. 이거 굴리면 이렇게 나와요? 네. 진흙판에 찍은 거죠. 이렇게 점토판에. 요게 이제 페르시아 왕이고 요게 아마 이집트 파라오겠죠. 그리고 이제 이집트 포로들 이렇게 해가지고 페르시아 쪽에서는 그 승리를 좀 기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만들므로써. 그리고 실제로 이집트의 파라오인 프삼티크는 페르시아로 끌려갔어요.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 수도가 수사인데 거기서 죽은 걸로 여겨지고 또 뭐 정확한 역사 기록은 아니지만 전해져 오던 전승을 나중에 이제 모아놓은 기록들이 있어요. 그 기록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 페르시아 왕이 이집트 파라오를 잘 대해줬다 그래요. 근데 이 이집트 파라오가 다시 뭔가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저항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표착이 돼서 죽이는데 죽일 때 이집트 파라오한테 소의 피를 막 계속 먹여가지고 죽였다고. 소의 피를 계속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뭐 소의 피를 계속 억지로 먹이면 배가 좀 부르겠죠? 뭐 그러겠죠. 그렇게 해서 죽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간 같은 거 막 먹이면 막 비타민 과다 복용으로 막 뭐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피 많이 먹으면 뭐가 있나? 선지 이런 거 좋아하세요? 간 이런 좀 별로 안 좋아해요. 내장, 곱창 이런 거. 곱창 같은 것도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그 순댓국은 좋아요. 실제로 생간 많이 먹으면 비타민 엄청 모여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죽습니다. 많이 먹으면. 저는 사실 한국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유일하게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내장 종류거든요. 곱창, 막창, 대창 엄청 좋아합니다.
보통 이집트 음식 좋아하시죠? 이집트 음식 좋아하고 예, 중동 계열의 음식 좋아하고 예. 저는 약간 한식이랑 좀 차이가 있는 음식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중앙아시아 쪽 음식도 좋아하고 뭐 어디죠? 한식은 익숙하지가 않으세요? 그냥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쏙 그렇게 굳이 고르면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 한식은 항상 후순위 제일 후순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밥을 먹는데 한식하고 같이 이렇게 막 나란히 놓여 있으면은 혹은 뷔페 가면은 한식 말고 다른 음식 위주로 담게 되는 주로 그렇게 있는다고 돼요. 뭐 안 먹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주로 그래요. 막 영국 생활 하시고 그래서 그럴까요? 그것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원래 그냥 입맛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 하긴 저도 좀 그래요. 근데 좀 나이 들면서 좀 한식 취향으로 많이 바뀐 건 있어요. 그게 있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깜짝 놀란 게 한 번도 살면서 그랬던 적이 없는데 제가 어저께 곰탕을 먹었거든요. 예. 곰탕을 찾아가지고 먹었어요. 아. 그러니까 원래 그랬던 적이 없는데 갑자기 뭔가 곰탕이 먹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 와이프랑 동네에서 열심히 찾아가지고 예. 먹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와이프도 제가 한식 안 좋아하는 거 아니까 예. 제가 와이프한테 오면서 이상하게 나 요즘에 한국인의 DNA가 각성하고 있는 거 각성하고 있다.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나물을 뭐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음식점에서 나물 거들떠도 안 봤거든요. 맞아. 몸이 반응을 하나? 이게 아무래도 소화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가요? 그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뭐가 있나 봐요. 이게 안에 뭐가 있나 봐요. 확실히. 아무튼 좀 그렇다. 신기했습니다. 예. 하여튼 뭐 나이를 많이 먹었다. 굴려서 이렇게 찍는 인장은 디테일이 이게 좋네요. 이것도. 예, 이런 거는 사실은 다 그 왕실 기록물 예.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어왔겠죠. 이집트가 잘 만드나요? 아니면 페르시아가 좀 잘 만드나요? 요거는 페르시아 쪽의 물건인데 뭐 스타일이 다르죠. 페르시아도 직접 못 가봤지만 사진상이나 도면상으로 보면은 뭐 워낙 융성했었던 국가고 그렇지만 페르시아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죠. 오래 가지 예, 페르시아는 이게 먹물식 표현인가요? 예, 페르시아 오래 가진 못했다. 이게 좀 있으면 페르시아 멸망해요. 좀 있으면 멸망해요. 좀 있으면 멸망해요. 예, 그렇죠. 멸망한 얘기도 할 거거든요. 예. 페르시아는 뭐 짧고 굵었다. 지금 뭐 채팅창에도 나옵니다. 그 대왕 나오고. 그렇죠. 예, 그 대왕. 클레오파트라 이야기를 하려면 그 대왕님 말씀을 드려야 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이집트를 통치를 하게 돼요. 근데 페르시아는 아시리아랑은 다르게 직접 통치를 하죠. 그래서 이 당시에 페르시아 왕들도 파라오직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유명한 페르시아 왕이 한 명 있어요. 이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크세르크세스 1세. 이분 유명한 잘 분이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 아실 거예요. 이분. 관대하구나. 예, 나는 관대하다. 관대하예요. 이제 나는 관대하다의 이제 그 주인공이 크세르크세스 1세죠. 사실 이 영화는 판타지를 너무 많이 넣었죠. 윤색을 너무 많이 했지만 크세르크세스 1세는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한 성군이었던 것으로 보통 얘기가 되고 있고요. 물론 뭐 그리스랑 그 전쟁을 할 때 뭐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300이 나온 거죠. 그렇죠. 예.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스파르타의 그 특수부대가 이제 페르시아 대군을 막으면서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영화를 만들었죠. 이 사람도 페르시아 왕이지만 이제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로 그려져요. 그렇게 해서 1차 페르시아 지배기가 100년 좀 넘게 지속이 되는데 한 120년 정도 지속이 되죠. 그리고 다시 이집트가 독립을 해요. 기원전 404년경에 이집트가 페르시아 세력을 이집트 내에서 이제 몰아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이집트의 독립된 왕조가 이제 세 차례 들어서요. 근데 짧네요. 다 짧아요. 그렇게 왕권이 탄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집트의 독립기도 사실 100년도 못 가죠. 343년까지만 이집트 독립된 시대가 이제 유지가 되는데 그때의 파라오들은 이제 이런 분들이에요. 넥타네보 1세라던가 이름 전 생소합니다. 예,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넥타네보 2세가 있는데 이 넥타네보 2세가 아빠 닮았네. 그러니까 이집트의 토착 파라오들 가운데 이 이후에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들어서고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왕들도 파라오지만 이분들은 어쨌건 그리스 계통이고 이집트 토착인들 가운데 마지막 파라오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30왕조 마지막 황제 그런 느낌이죠. 이 넥타네보 2세 시대 때 다시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펠루시움에서 격렬하게 저항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집트가 패배하게 되고 페르시아가 다시 이집트를 지배하는 시기가 시작이 돼요. 표정이 안 좋은 이유가 있었네요. 그리고 넥타네보 2세는 다른 지역으로 이제 망명을 갔다라고 전해져요. 근데 대체로는 남쪽 누비아 지역으로 망명을 갔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전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그리스를 지나서 마케도니아로 망명을 가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알렉산더가 이집트에 들어와서 이집트 해방자로서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던 페르시아 이 세력을 이제 몰아내는데 그 과정에서 알렉산더에 대한 일종의 전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집트인들이 알렉산더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 알렉산더를 진짜 이집트의 토착 세력과 연결 지으려고 하는 일종의 구라가 만약에 이제 유행어를 하게 되는데 알렉산더도 우리 민족이었어. 예, 비슷해요. 넥타네보 2세가 페르시아한테 패배를 하고 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마케도니아 그 당시 왕이었던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의 궁정에서 이집트 출신의 마법사로서 역할을 하는데 근데 필리포스 2세가 잠깐 어디 그 원정을 나간 사이에 알렉산드로스의 어머니를 유혹을 해서 그때 씨를 심어 놓았다. 예, 그때 넥타네보 2세한테 이집트 신인 아멘이 넥타네보 2세의 몸에 이제 들어가서 임신을 하게 된 것이 사실은 그 아멘이라고 하는 신이 넥타네보 2세를 통해서 알렉산더를 임신시켰다. 그렇게 자유도 높게 가면은 사실 모든 왕조의 정통성이 다 열려 있네요. 그런 어떤 일종의 신화가 이제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타이밍이 잘 안 맞아요. 넥타네보 2세가 마케도니아로 망명을 갔던 시점에 알렉산드로스는 이미 태어나서 아마 10대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망상. 뭐 망상이라고까지는 말하기 좀 그렇지만 맞아요. 염원. 그러니까 뭐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이제 만들어졌다. 아무튼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31왕조에는 가로를 쳐놨어요. 예. 이집트 학자들이 사용하는 이 편년 체계에서 2차 페르시아 지배기에는 보통은 왕조 번호를 붙이지 않아요. 너무 짧아서 10년밖에 안 되잖아요. 이 시기에는 31왕조라는 이름을 대체로는 잘 안 붙여요. 근데 붙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 역사 속에 몇 개의 왕조가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31왕조, 31개의 왕조가 있었다라고 말해도 되고 32개의 왕조가 있었다라고 하면 더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는 30왕조까지가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오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까지 포함을 해서 총 31개의 왕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뭐 이 시기 때의 페르시아 왕들도 이제 파라오긴 파라오니까 요 페르시아 2차 지배기까지 그냥 왕조로 치자라고 한다면 32개의 왕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2개라고 하면은 조금 더 있어 보인다. 조금 더 잘하는 것 같다. 이집트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은 좀 부연 설명을 더 해주면 더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집트를 다시 정복한 페르시아의 왕은 이 아르타크세르크스 3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제 뭐 요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 그림은 이제 페르시아 쪽에서 그린 그림이고, 근데 이제 이 당시 이집트는 더 이상 강력한 국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유한 국가이긴 했고, 또 이 당시 사람들,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2,500년 전 사람들한테도 고대 이집트는 정말로 태고적부터 있었던 국가거든요. 전통 깊은 국가라는 얘기죠. 이 전통 깊은 국가를 정복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어떤 상징성이 있어요. 상징성이 있죠. 아주 훌륭한 트로피를 하나 얻은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집트를 정복하고 나서 이렇게 기념 주화를 만들어요. 근데 이 기념 주화를 보시면 이집트적인 상징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자가 그렇죠. 맞아요. 이 사람이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페르시아 왕들이 입는 긴 옷이에요. 장옷이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쓰고 있는 모자, 그다음에 지금 양손에 들고 있는 물건들은 이집트를 상징하는 물건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자는 상하 이집트에 보통 파라오들이 쓰는 이중 왕관이고, 이제 한 손에는 연꽃 상하 이집트 상징이고 한 손에는 파피루스 머리가 달린 지팡이를 들고 있죠. 이집트 전체에 대한 통치권을 내가 가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도상적으로 보여주는 물건이에요. 아마 또 이집트 정복하고 나서 이 페르시아 왕 스스로 굉장히 뿌듯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기념으로 할 정도니까. 약간 그 겸직이잖아요. 그렇죠. 뭐 옛날 뭐 유럽 왕들이 막 두 개씩 겸직하고, 막 영국 왕들이 막 인도가 뭐 그것도 같이 겸하고 이런 것처럼. 맞아요. 동군 연합이라고 하죠. 동군 연합. 유럽에서도 뭐 합스부르크 이런 데서 한 왕이 신성로마 제국, 또 한쪽은 스페인. 이 양국의 왕위를 다 갖고 있으면은 두 개가 이제 하나의 제국이 된다. 뭐 이런 것처럼 페르시아 왕도 페르시아 왕이지만 동시에 이집트 파라오이기도 한 이런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이 페르시아 2차 이집트 지배기는 한 10년밖에 못 가요. 왜냐면 정말 세계사에서 정말 군사적으로 가장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주로 받는, 역사상 존재했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군사적으로 가장 천재라고 평가를 자주 받는 이분이 이제
깡패 등장. 뭐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드로스 대왕, 알렉산드로스 3세 다 같은 인물인데 생긴 게 브룩 레스너 닮았네요. 진짜 이런 상이 있나 봐요. 싸움 잘하는 상이. 그러니까 싸움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군사적으로 정말 비상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예. 후대에 등장한 여러 군사적인 천재들 뭐 예를 들자면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한니발이라던가 뭐 나중에 또 등장하는 뭐 카이사르 이런 사람들한테도 군사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분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 때부터 페르시아랑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세계를 통일을 하고 그리스 세계의 힘을 규합해가지고 페르시아를 한판 붙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필리포스 2세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알렉산드로스가 20살이 되기 이전에 아마 왕위에 올랐을 거고 거의 이제 몇 년 안 지나서 곧바로 이제 동방 원정을 시작을 하는데 계속해서 승리를 하죠. 페르시아를 계속 깨트려 나가고 그러면서 이소스라고 할 지금 오늘날 이제 시리아 동부 지중해 지역에서 뭐 이전에도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이 이소스 전투에서 굉장히 큰 또 승리를 거두고 이게 이제 그 다리우스죠. 도망가는 요게 이제 알렉산드로스. 저 그림은 되게 많이 쓰던데요. 예,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지금 이제 이탈리아 나폴리 국립국宝박물관에 있는데 아마 이게 폼페이에서 어디 저택의 바닥에 깔려 있는 모자이크일 거예요. 저는 이거 실제로 봤는데 굉장히 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 한쪽 벽면을 다 차지하고 있어. 굉장히 큰 모자이크인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원래 창을 이렇게 들고서 창을 겨누고 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굉장히 이제 다이나믹한 어떤 그런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고 이때 이소스 전투가 기원전 333년에 있었는데 이 전투를 승리를 하고 이게 이제 그리스에서 동부 지중해 레반트 지방을 따라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거둔 승리거든요. 그리고서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집트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가 당시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었던 페르시아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죠. 이집트에서. 그게 332년이에요. 이 전투 직후라고 할 수가 있죠. 이집트에 들어와서 이 사람은 파라오가 돼요. 실제로 파라오가 돼요. 파라오가 되기 위해서 꽤 많은 노력들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집트인들한테 파라오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아멘신, 이 당시 이집트 최고신이 아멘신한테 신탁을 받아요. 신탁을 받을 때 이집트에서 가장 외딴 지역이 있고 가장 고립된 지역이 있어요. 시와 오아시스라고. 예. 그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 거기에 있어요. 예, 거기에서 주요한 배경이에요. 그 동네가. 어쌔신 크리드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어요? 예, 또 실망 스택을.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아마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시와 오아시스가 게임이 등장하는데 그 시와에 있는 아멘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아요. 근데 여기가 가기가 되게 힘든 지역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직접 가서 신탁을 받아서 너는 아멘의 아들이다라는 그걸 공식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가 되기에 이제 충분한 조건을 획득하는 거예요. 답정너 아닙니까? 답정너죠. 하지만 그런 쇼가 어떤 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넥타네보 2세가 이제 마케도니아에 가서 뭐 알렉산드로스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신화도 어쩌면 이 알렉산드로 측에서 만든 걸 수도 있어요. 그 자신들의 이집트에 대한 통치권을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끔. 그렇죠. 예. 사실은 나 이집트인이다. 이집트인일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일 수도 있고 애매모호하게 먹물수 화법. 예, 그렇죠. 약간 정치인식 화법이긴 한데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쪽에서 만들었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예.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후대의 기록들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로망스라고 하는 알렉산더를 둘러싼 일종의 뭐 전설, 모음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어서 자 그래서 실제 알렉산드로스는 이집트에서는 이렇게 파라오로 묘사가 돼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파라오인데 저 사람이 알렉산드로스예요. 여기 이제 알렉산드리스라고 알렉산더의 이름이 고대 이집트 문자로 음차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카르투시로 표시를 해놨죠. 이 사람 파라오란 얘기죠. 그리고 요 앞에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손을 이제 펼치고 있는 거는 이제 경의를 표하는 거거든요. 네. 이 경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제 아멘신이에요. 이 부조는 그 룩소르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의 지성소의 벽면에 있는 부조인데 이 지성소 자체도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명령을 해서 지은 거예요. 통치자들이 집권을 하고 나서 민중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건축 사업을 좀 하는 거예요. 뭐 신전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뭐 이렇게 수리를 한다든가 혹은 확장한다든가 증축한다든가 그런 어떤 활동들을 알렉산드로스도 이집트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했었고 또 하나 이집트에서 한 이제 업적 중에 하나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죠. 그게 알렉산드리아. 지중해변에다가 도시를 이제 새로 지을 것을 명령을 해요. 예.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도시의 완성
완성을 보진 않아요. 도시를 지어 하고서 이제 다시 이제 원정을 떠나죠. 그리고 그 도시가 나중에 이 알렉산드로스 이후에 이집트에 들어서게 되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수도가 되는 그리스 스타일의 도시죠.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어쨌건 제국을 완성해요.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국력의 차이가 10배도 더 차이가 나지만 결국에는 이제 멸망을 시켜가지고 제국을 완성을 하는데, 그런데 죽죠. 323년에 제국을 완성하자마자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여기 이탈리아 빼고 요만큼이 다 알렉산더가 이룩한 제국의 영토인데, 여기가 페르시아였고 여기가 이집트였고 여기가 이제 원래 그리스죠. 근데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나서 323년에 바빌론에서 세상을 떠나는데 후계자를 정해놓지 않아서 알렉산더 휘하에 있었던 여러 유력자들이 그 유력자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죠. 알렉산더 휘하의 장군들을 디아더코이라고 하는데 후계자, 계승자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싸워서 제국이 처음에는 한 4개 정도로 쪼개졌다가 다시 3개로 이제 남게 되는데, 뭐 예를 들자면 뭐 셀레우코스, 뭐 안티고노스, 그다음에 이집트. 근데 이집트를 장악한 사람이 바로 프톨레마이오스였죠. 그러니까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알렉산드로스의 뭐 친구이기도 했고, 뭐 휘하 장군이었고. 짬뽕을 좀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약간 누구 닮지 않았어요? 모르겠는데 그냥 짬뽕 좋아할 것 같아요. 짬뽕 잘 먹을 것 같아요. 예, 동의합니다, 진짜. 좀 묻었네요, 짬뽕이. 이제껏 없었던 스타일의 얼굴이 같아요. 되게 개성 있어요. 뭐 그리스 스타일로 이제 만들어지긴 했지만 약간 이제 좀 덩치가 있고 살집이 있는 스타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은 알렉산드로스의 뭐 가장 측근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되게 영리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이 이제 취한 행동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알렉산드로스의 시신을 먼저 먹어요. 그게 일종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통성을 나타내는 상징이기 때문에 알렉산드로 시신이, 알렉산드로스의 시신을 이집트로 그냥 끌고 와가지고 이집트에서 매장을 해요. 그리고 이집트를 장악을 하죠. 근데 이집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토 자체는 페르시아 원래 영토가 더 넓지만 되게 부자 동네거든요. 되게 풍요로운 곳이고 경제력이 뭐 압도적으로 높은 곳이다 보니까 이집트를 기반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를 장악을 하고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되죠. 이게 이제 한 기원전 305년 정도에 공식적으로 파라오가 된 것으로 보여요. 이때부터는 이제 마케도니아가 그리스랑은 또 그때 당시 다르게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리스 본토는 여기예요. 여기 아테네 있고 스파르타 있잖아요. 요 구석탱이, 여기가 이제 그리스의 원래 본토고, 여기 뭐 코린트도 있고 테바이도 있고 미케네도 있고, 마케도니아는 북쪽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약간 그리스 본토인들한테는 약간 오랑캐 취급받. 그러니까 반 오랑캐들. 근데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같은 이 그리스 사람이라고 인식을 그렇죠. 했어요. 마케도니아 입장에서는 우리도 그리스인이야라는 걸 이제 드러내고 싶어했고, 진짜 그리스의 핵심 지역 출신들은 저 촌놈들. 원래 약간 평가 절하되던 동네였는데 군사적으로 마케도니아가 필리포스 2세 시대 때 그리스 거의 전체를 다 통합을 했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함부로 무시할 수 없게 되었죠. 프톨레마이오스도 그렇고 알렉산드로스도 그렇고 다 여기 출신이거든요. 이 동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를 다 정복을 하고 나서 제국을 쪼개 갔는데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를 갖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쪼개진 제국들, 뭐 셀레우코스, 뭐 안티고노스, 그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를 이제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대체로 헬레니즘 왕국들이라고 불러요. 그리스 스타일의 왕국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면 제국을 완성을 하면서 그리스 문화가 이 지역에 전부 다 퍼져나가게 되고, 그 어떤 흐름을 계승한 존재들이 그 이제 왕국들이다 보니까 헬레니즘 왕국이라고 불리고, 그 과정에서 이집트에도 그리스 문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도 파라오들이 이렇게 그리스 스타일로 계속 묘사가 되었고, 프톨레마이오스 1세 이후로 약 한 300년 정도 이 왕조가 유지가 되거든요. 이 왕조의 파라오들의 이름은 전부 다 프톨레마이오스예요. 그리고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당연히 그리스 계통의 이름이고,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왕실의 기본적인 어떤 출신은 다 그리스라고 할 수가 있는, 정확히는 마케도니아지만 마케도니아를 다 그리스라고 친다면 그리스 출신의 파라오들이 이집트를 통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자이아와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대의 파라오들,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를 포함해서 전부 다 그리스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김새가 피부 색깔도 좀 밝고 전형적인 흑인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무지네요.
아무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클레오파트라까지 이게 쭉 이제 이어지죠.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1세부터 15세까지 있어요. 이게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2세죠. 이게 2세고 이 앞에 서 있는 거는 오시리스랑 이시스예요. 중요한 신들이고 이 신들한테 배 형태의 어떤 그 재물을 바치는 장면인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 출신의 파라오가 생겼지만 그리고 이 파라오들은 기본적으로 그리스 문화를 유지해요. 하지만 공식적인 매체에서는 그냥 원래 이집트 스타일로 묘사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묘사되고 있는 스타일은 진짜 그냥 이집트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가 이집트 이중왕관 쓰고 있고 이집트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고 그냥 이집트 스타일로 묘사가 돼요. 목에도 이렇게 이집트 스타일로 요 카라도 달고 있고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고 우리가 오늘날에는 그리스가 뭐 엄청나게 이제 문화적으로 되게 발전했었던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당시 기준에서는 그리스는 굉장히 뉴비고 이집트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집트를 정치적으로 정복했지만 절대로 이집트 문화를 그리스 문화로 교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집트 내에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정통성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집트적 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건축 활동. 뭐 예를 들자면 요 지금 부조가 이제 만들어져 있는 신전. 그 여기 밑에 제가 이제 필라의 이시스 신전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이제 필라의 이시스 신전이에요. 이때 지어진 거예요. 예, 이때 지어진 거예요. 이때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 지어져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초창기 때부터 프톨레마이오스 시대를 관통해가지고 계속해서 신전들이 계속 지어져요. 지금 오늘날의 이집트 여행을 가시면 제일 상태가 좋아요. 왜냐? 제일 최신 신전이니까. 최신 신전이라고 해봤자 사실 몇천 년. 그러니까 뭐 한 2,000년밖에 안 됐죠 사실. 2,000년, 네. 그러니까 2,000년밖에 안 된 진짜 최근에 지어진 신전이에요. 새거나 다름없죠. 세핑이죠. 예, 옛날 거를 비교하면 정말 세핑이에요. 지금 이 신전 같은 경우도 상태가 정말 좋죠. 이제 탐문도 다 서 있고, 요게 이제 다른 측면에서 요 섬에 있어서 근사해요. 배를 타고 구경을 하는. 그렇죠. 섬에 있으면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지금 원래 육지고, 저도 지금 다른 섬에서 찍은 거예요. 내부도 정말 상태 좋죠. 이거 진짜 좋아요. 예, 무슨 탐문들이 탁 서 있어요, 다 진짜 완전히. 그러니까 내부도 실내 공간도 굉장히 잘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신전 전체적인 구조가 솔직히 조금 근본 없긴 해요. 특히 이 신전은 그러니까 뭐 되게 아름다운 신전이고 이집트 여행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유적지 중에 하나예요. 되게 이제 2000년이 됐지만 근본이 없다. 더 오래된 게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솔직히 세핑들은 약간 근본이 없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이집트가 이제 막 여기저기 침략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뭐 섞여 있고 그런 느낌이 나요. 그리고 이때 지어진 또 다른 신전이 요 에드푸인 호루스 신전인데 비슷하네요, 좀 생긴 게. 비슷하죠. 신전 구조는 비슷비슷해요. 다 이제 탐문이 있고 그 안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공간이 이어지고 가장 안쪽에 신을 모시는 지성소가 있고 이런 구조인데 이것도 상태가 되게 좋아요. 그 가장 앞에 가면은 이제 탐문이 이렇게. 또 다른 신전이 이제 또 유명한 신전이 요 덴데르 하토르 신전. 근데 이 신전은 외부 구조는 사실 조금 많이 무너져 있는데 저 내부로 들어가면 이게 있어요. 이게 천장이에요, 천장. 천장에 채색 구조가 되게 잘 남겨져 있죠. 또 하나 프톨레마이오스 2세 시대 때에 이루어진 업적 중에 하나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이 프톨레마이오스 2세 시대 때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1세 때 처음에 계획이 나왔고 2세 때에 대충 다 지어졌고 3세 때 완전히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라고 보통 설명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세웠냐라고 했을 때 제일 그냥 많이 나오는 대답이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세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3세인데 굉장히 똘똘하게 생겼는데 빠니보틀 닮았는데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측면입니다. 승질 못 참을 것 같아. 자기 승질. 그러니까 지금 약간 화났어 보면 여기 약간 이렇게 약간 입술을 꽉 깨물고 있어 보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집트 스타일로 묘사된 그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의 파라오인데 이렇게 그냥 그리스 스타일로 묘사가 되기도 해요. 프톨레마이오스 4세 때 만들어진 금화인데 또 이 시기에 그리스 스타일로 금화가 되게 많이 만들어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집트는 그냥 부유한 땅이에요. 농업 생산량이 지중해 세계 전체에서 제일 높고 그리고 누비아에서 금 잔뜩 나고 금을 많이 쓸 수 있어요. 이 통치자들이. 꿀땅이네, 꿀땅. 문명이 탄생하고 문명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 이거 확실히 이집트 스타일은 아니네요. 이거는 완전 그리스 스타일이죠.
근데 또 이제 주로 사는 사람들은 원래 이집트 사람일 거 아니에요. 지배층만 이제 그리스계 분. 그러니까 보통 그냥 일반 백성들은 다 이집트, 그러니까 인구 집단 전체가 교체가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지배계층만 교체가 된 거죠.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무래도 쪽수가 훨씬 그 이집트 원래 살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점점 영향을 받을 것 같거든요, 위로. 그렇죠. 지배층이? 예. 지배층이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막 변합니까? 그렇죠. 특히 그게 잘 나타나는 게 이제 클레오파트라예요. 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프토레마스 시대의 파라오들은 대체로 고대 그리스어를 못했던 걸로 여겨져요. 그냥 뭐 통역관이 있었겠죠. 예. 근데 클레오파트라는 고대 이집트어를 했던 것으로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예. 뭐 클레오파트라의 개인적인 특수성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쨌건 뭐 통치자가 이집트어를 하는 게 더 유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익혔을 수도 있다. 하긴 통치자가 거기 지역 말을 못한다는 것도 인기를 얻기 힘든 요소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리고 효율성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한 달이 건너가지고 얘기를 하면. 아, 그렇죠. 예. 근데 의사소통 이제 면에서도. 이 시기에 어쨌건 근데 공식적으로는 고대 이집트어와 고대 그리스어가 둘 다 공용어로 쓰이기는 해요. 예컨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제타 스톤. 예. 로제타 스톤도 세 개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문서인데 언어를 다중어로 쓰니까. 근데 그런 어떤 공식 문서들이 다중언어로 쓰이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이 시기에 나오는 유물들 중에서. 공식 언어가 두 개니까. 그렇죠. 고대 그리스어, 고대 이집트어.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개 다 안 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이제 그냥 이집트어를 썼겠죠. 요거는 이제 프토레마스 12세가 하가 이집트 이중왕관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 이제 가운데 이제 볼링핀 모양. 요게 상이집트의 흰색 왕관이고 요 부분이 빨간색으로 보통 이제 칠해지는 하이집트의 왕관. 그리고 이제 앞쪽에 코브라 달려 있고. 근데 이제 이분부터는 이제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돼요. 이분은 클레오파트라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친로마적인 인물이에요. 아마 정치적으로 권력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랑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면서. 그리고 아마 프토레마스 9세가 있고 10세가 있고 11세가 있는데 9세와 10세가 형제, 11세가 10세 아들. 그리고 12세는 9세 아들인데 적자는 아니고 혼외 자식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무래도 왕위 어떤 이 계승권 차원에서 좀 밀린 파라오였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라오를 실제로 통치를 할 때에도 정치적인 저항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기원전 1세기 당시 이 지중해 세계 전체에서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가장 이제 강력한 국가가 로마인데 로마한테 잘 보이려고 이 당시 이집트가 영토가 좀 넓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본토도 있지만 시리아 쪽에도 영토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날의 그 사이프러스 그 지역도 사실은 이집트의 영토였는데 사이프러스를 아마 로마에 넘겨요. 그 당시 로마에서는 이제 뭐 폼페이우스랑 카이사르랑 이렇게요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던 시기인데 그때 이제 넘기고 로마로부터 이집트의 왕권을 보장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도 로마 유력자들한테 자식들의 그 왕권을 좀 지켜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친로마적인 인물인데 좀 약간 막 떼주면서 계속 떼주면서. 그러니까 이집트 내에서 그렇게 여론이 좋지 않았던 파라오 같아요. 그게 막 떼주니까 이거 언제까지 다 떼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프토레마스 2세한테는 자식이 몇 명이 있는데 베레니케, 클레오파트라, 아르시노에가 딸이고 프톨레마이오스 둘이 다 아들이에요. 남자는 다 프톨레마이오스. 근데 이제 저 순서를 보면 베레니케가 첫 번째 딸,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가 두 번째 딸, 프톨레마 13세가 그 다음 아들, 아르시노에가 그 다음 딸, 프톨레마이오스 14세가 막내. 이런 순서예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토레마스 12세 같은 경우는 이집트 내에서 그렇게 지지를 받지 못했던 파라오였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중간에 베레니케 첫 번째 딸이 프토레마스 12세를 몰아내고 이집트를 통치하는 시기가 있어요. 약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근데 그때 그 쿠데타를 아버지가 다시 진압하면서 이집트로 들어오는데 그때 프토레마스 12세가 등에 업었던 세력이 바로 로마예요. 로마 군을 이끌고서 이집트 들어와서 쿠데타를 제압하고 다시 왕위를 찾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베레니케는 토막 쳤나요? 토막 쳐요. 죽여요. 죽인 건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어쨌건 이제 사라져요. 날아가요.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왕이 안 되면 그 무슨 군, 뭐 조선시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도 다른 자식들이 있었는데 대빵이 된 사람만 이런 명칭이 붙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그냥 이름이에요. 물론 이제 프톨레마스 12세나 뭐 13세, 14세는 저 사람들 다 파라오가 됐기 때문에 12, 13, 14라고 붙이는 건데 왕이 안 돼도 특히 이제 여성들 뒤에 클레오파트라 7세라고 제가 붙였잖아요. 클레오파트라 6세, 5세, 4세, 3세 뭐
이 사람들은 파라오가 되진 않아요. 근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역사 속에서 선대로부터 등장하는 클레오파트라들, 그러니까 뭐 왕비로서 공주로서 등장하는 클레오파트라들이 쭉 있으니까 그걸 순서대로 이제 후세 사람들이 임의로 붙인 거예요. 임의로 붙인 거예요. 예. 당시 사람도 그냥 클레오파트라로 불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이 다 똑같으니까. 그리고 뒤에 이제 붙는 별명들이 있어요. 구분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다 클레오파트라고 다 프톨레마이오스니까 구분하기 좀 용이하기 위해 순서대로 이제 저 몇세를 붙이는 거죠. 이러면은 이제 옛날 우리도 노래가 있잖아. 프톨레마이오스야 할아버지께서 부르시면 이제 그렇죠. 누구 부른지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계보에서 어머니를 표시를 안 했어요. 예. 근데 어머니가 있어야지 태어났겠죠. 그죠. 근데 저 자식들 5명의 자식들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다 분명하지가 않아요. 이게 사실 문제가 돼요. 특히 이 베레니케가 자기 아버지를 몰아내고 이집트를 통치하던 기원전 58년부터 55년까지 베레니케랑 이집트를 공동으로 통치했었던 또 다른 클레오파트라가 있어요.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정확히 누군지 몰라요. 이게 클레오파트라 5세일 수도 있고 6세일 수도 있고 다 클레오파트라고 표기를 하니까. 네. 그리고 이 5세랑 6세는 사실은 동일인일 수도 있고 이게 또 정황이나 이런 걸로 파악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만약에 공동 통치했었던 그 클레오파트라가 클레오파트라 5세라고 얘기를 하면 그 5세는 베레니케 어머니예요. 클레오파트라 5세가 프톨레마이오스 12세의 한 명의 부인이었고 그 사이에서 베레니케가 태어났고 베레니케가 자기 어머니랑 같이 자기 아버지를 몰아내고 통치를 했다라는 설도 있고 혹은 클레오파트라 6세라고 하는 이 클레오파트라 7세보다는 언니인 또 다른 프톨레마이오스 12세의 딸이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랑 베레니케가 같이 연합해서 자매가 연합을 해서 해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통치를 했었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이러다가 유적이 하나 또 발견돼서 써 있는 걸 보면 그렇죠. 이제 정리가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고대 산학 고고학적인 지식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언제나 지금 현 시점에 내려져 있는 판단이 뭐 현재로서는 최선일 수 있지만 확 바뀔 수가 있다는 거. 사실 먹물들이 왜 빠져나가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학문적으로는 언제나 내려지는 판단은 잠정적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근거들을 토대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당장 내일이라도 새로운 뭔가 유적이 발견돼 새로운 유물이 발견돼 그럼 내가 지금까지 주장했었던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논리를 완전히 다 바꿔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고학이나 고대사에서 내려지는 이론들이나 판단들은 항상 이제 어떤 새로운 자료가 데이터가 나오거나 이러면 바꿀 수 있다라는 마음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거는 학술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약간 신앙이나 혹은 신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베레니케 4세가 아버지한테 다시 이제 밀려나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다시 이집트를 장악을 했다가 기원전 51년에 죽어요. 그러면서 왕위를 프톨레마이오스 13세랑 클레오파트라 7세한테 공동으로 물려줘요. 그리고 둘이 남매지만 둘이 이제 혼인을 하게 되죠. 근데 아마 상징적인 결혼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둘 사이 프톨레마이오스 13세랑 클레오파트라 7세의 어머니가 같았는지 달랐는지 여부도 분명하진 않아요. 근데 둘이서 어쨌건 공동으로 왕위에 오르긴 했는데 클레오파트라가 밀려요. 아무래도 이제 누나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남성이 이집트 전통을 봤을 때 왕권에 대해서 권리가 더 컸기 때문에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더 큰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클레오파트라 점점 이제 밀어내죠. 자기가 이제 단독으로 통치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여동생인 아르시누엘을 끌고 와서 연합을 해서 클레오파트라 7세를 이제 배척하는 그런 권력의 이제 구도가 잡히는데 부부끼리 사이가 안 좋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남매들끼리도 사이도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안 좋을 수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클레오파트라가 그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역시 이제 로마 세력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때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약간 실책을 좀 저질러요. 그 당시 로마에서는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가 대결을 펼치고 있었고 결국에 카이사르가 승리를 했고 폼페이우스가 이집트 쪽으로 망명을 해요. 근데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폼페이우스를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카이사르가 이제 그거 추격해가지고 이집트에 들어오는데 폼페이우스의 그 목을 카이사르한테 바쳐요. 프톨레마이오스 13세 입장에서는 카이사르한테 충성을 다하겠다는 잘 보이려고 한 건데 잘 보이려고 한 건데 로마인의 입장에서는 내 적여도 로마인은 내가 죽인다지 다른 사람이 로마인을 죽이면 분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12세 때부터 원래 로마를 일종의 후원자로 여기고 있는 왕조였거든요. 아무리 카이사르의 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폼페이우스를 죽인다라는 것은 로마가 보여줬었던 신뢰에 대한 배신이거든요. 카이사르가
7세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클레오파트라 7세가 카이사르한테 접근을 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야사들이 있죠. 뭐 네. 아주 젊은 나이 클레오파트라가 어디 이렇게요 융단 같은데 감겨가지고 카이사르한테 들어가서 자기 이제 젊음을 가지고서 유혹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어쨌건 클레오파트라 7세가 카이사르와 손을 잡은 건 맞아요. 그래서 카이사르와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프톨레마 13세와 아르시노의 4세 세력을 결국에는 이제 제압하게 되죠.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시대의 이야기가 뭐 심창민님께서는 안 해보셨다고 하지만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의 배경이에요. 사실 이 게임의 그 시대적 배경이 지금 말씀드린 프톨레마 13세와 클레오파트라 7세의 대결 구도. 그러면은 이때 당시 시대네요. 전 요즘 시대인 줄 알았어요. 요즘이죠. 2000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집트 역사 아. 속에서는 제일 후대 시대니까. 요즘 시대군요. 예, 요즘 시대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 프톨레마이오스랑 클레오파트라랑 이렇게 부딪힐 때 그러면 이게 약간 세력별로 뭐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되나 봐요? 사실 이거는 전략 시뮬레이션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롤플레잉 어드벤처에서 어디에 붙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스토리는 진행이 돼요. 거기서 이제 맞춰서 가고 클레오파트라 측이에요. 클레오파트라가 자꾸 아마 주인공한테 뭘 이렇게 시킬 거예요. 미션을 줄 거예요 아마. 뭐 길을 가는데 융단 상점에 있어서 펴봤는데 클레오파트라가 있어요. 그래서 미션을 주고 다시 비슷한 그 있어요? 뭐 융단 상점은 아닌데 융단에 이렇게 감겨가지고 들어올 때 주인공이 뭔가 했나 그런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요게 이제 프톨레마 13세 게임 속에서 예. 정확한 묘사예요. 그러니까 네메스 쓰고 있고 이집트적인 어떤 장신구랑 지팡이 들고 있고 또 그리고 요게 클레오파트라 모습이죠. 게임 속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이제 포스터 봤었던 넷플릭스의 퀸 클레오파트라보다 훨씬 더 잘 고증을 했죠. 사실 고대 이집트는 되게 여러 민족, 여러 인종들이 약간 섞여 있는 사회예요. 아마도 클레오파트라도 뭐 결론이지만 거의 북의 쪽으로는 그리스 계통의 혈통이 유지가 돼요. 다 이제 마케도니아 출신들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대 내내 종내혼, 그러니까 근친혼은 계속 또 일어나거든요. 근데 근친혼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인지 정체가 불분명한 여성들이 왕실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왕비로 이렇게 섞일 수밖에 없네요. 섞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아마도 토착 이집트인들은 분명히 섞였을 거고 네. 아마 당시 이집트에는 누비아 출신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피부가 되게 밝은 색깔의 서구인의 모습은 아니었을 수도 있죠. 뭐 기본적인 그 토대는 서구인 스타일이지만 예.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가지고 이제 만든 묘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피부가 좀 검잖아요. 예. 그렇다고 뭐 이제 일반적인 의미 흑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혼혈의 느낌이지 예. 막 되게 퓨어한 우리가 생각하는 흑인의 느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좀 약간 그럴 수도 있겠어요. 톨레마이오스 13세랑 클레오파트라 7세랑은 인종적으로 조금 다른 모습이어서 그럴 수 있죠. 부딪혔을 수도 있고 연합을 하는 자매나 남매나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정체성이 비슷한 생김새여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것도 뭐 가능하죠. 근데 이제 제가 뒤에서 이 클레오파트라의 그 동생인 아르시노의 인종적 정체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이제 클레오파트라의 인종적 정체성을 추정하는 근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실 클레오파트라의 시신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클레오파트라의 여동생인 아르시노의 4세의 것으로 여겨지는 시신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시신을 토대로 아르시노에는 어떤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한 연구가 있어요. 아주 뭐 널리 인용된 연구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토대로 클레오파트라도 그리스 계통이지만 그리스 이외의 혈통의 혼혈이 되었을 수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음 화면을 보여드리면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에서 묘사하고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모습이고요. 굉장히 어쨌건 멋지게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등대죠. 이 게임 중에서 또 중요한 사건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톨레마 13세와 아르시노의 4세의 연합 세력과 클레오파트라 7세와 카이사르의 연합 세력이 이제 맞붙은 군사적인 충돌이 있어요. 예. 이 충돌을 이제 보통은 알렉산드리아 공성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클레오파트라 측이 카이사르 측이 이제 승리를 거둬서 프톨레마 13세에 죽고 네. 아르시노에는 이제 포로를 잡히게 되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안정적으로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카이사르 클레오파트라가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동반자로 삼았던 실제 사적으로도 이제 애인 관계였던 둘이 결혼은 하진 않았어요. 공식 결혼은 하진 않았어요. 근데 둘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죠. 그 자식이 프톨레마 15세 카이사리온이라고도 불리는 사실 클레오파트라는 아마 이제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집트의 파라오. 그다음에 내 애인은 로마 최고 권력자. 합치면?
합치면 로마와 이집트를 다 통치하는 네팔렘. 예, 아무튼 뭐 이제 대단한 통치자가 될 수 있다. 프톨레마 15세는 그 통치자가 될 수 있는 혈통적인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로마의 유력자, 어머니는 이집트 파라오. 그래서 이 카이사리온한테 모든 걸 몰빵해 주는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카이사르가 이집트에 머물다가 소아시아랑 레반트 지방을 다시 군사적으로 좀 장악을 한 다음에 기원전 46년에 로마로 들어가서 개선식을 하는데 그때 그 개선식을 할 때 나왔던 문구가 유명한 왔노라 부었노라 이겼노라. 거기서 다 이기고 나서 베니비리비치가 이제 그때 사용된 그때 이제 카이사르가 나 개선식 할래 하고 로마 쪽에 이제 보낸 서신에 쓰여져 있었던 표현. 이거 아마도 개선식 할 때도 아마 사용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클레오파트라의 여동생인 아르시노에가 로마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끌려가요. 그래서 개선식에서 일종의 전리품으로 개선식에서 이렇게 막 사슬 묶여가지고 이렇게 쭉 같이 행진하는 포로로서 그런 어떤 취급을 받아요. 아르시노가 죽은 게 아니고 프톨레마 13세는 죽었는데 아르시노에는 죽진 않고 포로로 잡혀. 그러니까 되게 어린 나이였어요. 10대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내에서도 이거 너무 심한 처우가 아니냐. 왕족이고 피도 안 말랐는데 그게 어린 소녀고. 그래서 카이사르도 죽이진 않아요. 대신 이제 어쨌건 이 사람은 클레오파트라한테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치적으로 그런 존재니까 어디다가 이제 유배를 시켜버리죠. 그렇게 해서 이게 로마에 돌아가서 개선식을 하는데 이 개선식 즈음에 클레오파트라도 로마로 떠나가요. 카이사리온을 데리고. 사실 6년에 갔으니까 완전 뭐 2살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꼬맹이를 데리고서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한 1년 이상 거의 2년 가까이 머무르면서 이 카이사리온은 혼의 자식이잖아요. 근데 카이사르한테 공식적인 후계자로 인정을 받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클레오파트라가 머물면서 로마의 유력자들을 뭐 로비도 하고 막 계속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어떤 활동들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 기원전 44년에 카이사르가 이제 암살을 당하죠. 호적에 못 올리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성과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카이사르가 브루투스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칼 찔려가지고 이제 암살당하죠. 브루투스 너무하죠. 브루투스가 또 이렇게 해버리면서 다 꼬여버렸죠. 꼬였죠. 클레오파트라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로마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무엇인가 시도를 하기 위해서 다시 손을 잡은 사람이 바로 안토니우스. 그러니까 이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의 이제 부하였고 정말 유능한 장군이었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카이사르가 자기를 후계자로 삼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카이사르가 남겨놓은 유언장을 펼쳐보니까 자기가 후계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후계자였죠.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이제 카이사르의 조카이자 양아들이었었던 되게 어린 소년이었는데 10대였을 거예요 그때. 이건 뭐예요? 키링이에요? 되게 너무 조그만. 근데 비율은 성인인 뭐예요 이게? 천사나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모르겠는데 그 뭐 되게 생뚱맞네. 키링.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고 다니지.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되고 그래서 안토니우스랑 또 권력 다툼을 벌이죠. 로마를 놔두고. 근데 그때 안토니우스를 클레오파트라가 성적으로도 꼬시고 정치적으로도 어쨌건 뭐 둘이 결이 맞으니까 둘이 정치적 동맹도 맺게 되고 공식적으로 결혼도 해요. 그럼 이제 안토니온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야 인사해라 새아빠. 그러니까 뭐 새아빠로 이제 모셨겠죠 아마. 그 당시에 또 안토니우스랑 연합을 하면서 클레오파트라는 자기 아들인 그 프톨레마 15세 카이사리온을 공동 파라오로 이제 등극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같이 이제 통치하는 공동 통치를 하죠. 물론 이제 자기 혼자 하는 거죠 사실상. 어쨌건 뭐 그 안토니우스도 군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고 뭐 이집트도 경제적으로는 충분히 바탕이 있었고 그래서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로마랑 파워 게임을 벌이는데 파워 게임의 절정에 달한 사건이 바로 기원전 31년에 있었던 악티움 해전이죠. 그리스 해안에서 있었던 해전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집트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세력이 패배하고 로마가 승리를 해요.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일론 머스크 대 일론 머스크 마크 주커버그의 느낌으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전 한번 한 거죠. 짱끼리. 진짜로 멸망전이에요, 사실. 근데 그때 이제 로마 쪽에서 사실 옥타비아누스는 나중에 이제 로마의 첫 번째 형제가 되는 아우구스투스죠. 옥타비아누스는 정치적으로 천재예요. 공작대 달인이고 정략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데 사람이 몸이 약해서 군사적으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옥타비아누스가 어렸을 때부터 붙여준 친구가 있어요. 군사적으로 뛰어난 이 사람이에요. 아마 팀장님은 아실 수밖에 없을 텐데. 맨 처음에 그리는
아그리파 그림 하셨으니까 무조건 제일 처음 그리는 대생. 저도 얘는 그려봤어요. 아. 저도 이분은 그려봤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보통 이제 폴리곤 아그리파를 그리죠. 처음에.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각질 완전. 폴리곤 형태. 예.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옥타비아누스의 친구였죠. 그래서 이 아그리파가 이제 그 로마 쪽의 병력을 이제 지휘를 했었고, 예. 그리고서 이제 그 이집트 쪽이랑 이제 맞붙어가지고. 악티움 해전 요거는 이제 17세기에 그려진 그림이지만 결과적으로 이집트가 완전 대판 깨져요. 그리고 그 패배로 인해서 안토니우스도 죽고 클레오파트라도 죽고. 그 뭐 뱀한테 물리게 해서 뭐 죽었다는 게 사실 여러 개의 이야기가 전해져요. 어떤 얘기는 옥타비아누스가 클레오파트라한테 뱀을 선물로 보냈다. 그걸 보고서 클레오파트라가 나 죽으란 얘기구나 하고서 이제 물려가지고 죽었다. 빈찬압을 보고. 라고 하는 설도 있고, 혹은 클레오파트라가 그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승리했으니까 로마에서 개선식을 할 때 아까 그 아르시노이처럼 개선식에서 자기를 약간 조롱거리로 쓸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그 하녀한테 부탁을 해서 코브라를 갖고 와서 스스로 자살을 했다. 명예를 지키겠다. 예, 뭐 이런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정확한 건 알 수는 없죠. 근데 아무튼 죽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집트도 망했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cm만 더 낮았어. 이게 뭐 하다가 나온 얘기죠, 이게? 그거는 철학자 파스칼이 한 얘기인데 이게 약간 이게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약간 뭘 이해가 나은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클레오파트라는 정치적으로 되게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으로 현재는 학자들이 평가를 하는데, 이제 과거에는 미모로 남성들을 유혹을 해서 되게 저평가했네요. 예,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조금만 덜 예뻤어도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안 싸웠을 텐데 역사가 바뀌었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사실 클레오파트라의 뭐 생김새, 클레오파트라가 진짜 미인이었나는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평가절하되는 경향이 없지 않고, 만약에 클레오파트라 이집트 쪽이 이겼으면 지금의 옥타비아누스 같은 평가를 받고 있겠죠. 아마. 안토니우스가 그때 당시에는 정배였죠. 그렇죠. 싸움도 잘하고. 그렇죠. 안토니우스는 능력치를 보면 거의 오각형급의 인물인데 패배했으니까 조금 이제 평가가 좀 바뀌어서 지금은 능력보다 욕망이 더 컸던 사람인 것처럼 이제 인식이 되지만, 그동안 안토니우스가 쌓아온 커리어를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딱 시기가 서구권에서는 되게 삼국지처럼 좀 쓰는 이야기잖아요. 굉장히 카이사르가 굉장히 다이나믹한 뭐 카이사르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뭐 제 1차 3두 정치, 2차 3두 정치 그러면서 이집트 문명이 이제 종식되고 그다음에 이제 로마가 공화정에서 제정 로마 제국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굉장히 역사적으로 다이나믹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레오파트라는 사망. 죽었어요. 그리고 죽고 이집트도 멸망했죠. 멸망. 고대 이집트면 이때 끝나요. 31년에 악티움 해전이 있었고 30년에 클레오파트라가 죽는데, 공식적으로는 클레오파트라가 죽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고대 이집트 문명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그 이집트 문명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때 끝나는데 이 앞쪽에 3,000년 동안 이어져 오던 일종의 문화적 역사적 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독립된 왕조가 사라졌고 로마에서 이집트를 이제 통치하기 시작을 했지만 그렇지만 이집트에서는 계속해서 고대 이집트 문화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 쪽 문화랑 이제 섞여가지고 문화적인 퓨전들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로마 쪽에서 이집트를 더 동경하고 이집트 문화가 로마로 흘러들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집트의 아누비스 신인데 로마 스타일로 표현이 되고 있고, 이거 로마에서 발견된 물건이에요. 지금도 로마에 있고. 문화 삼투압 현상으로 이집트 문화가 좀 더 진하니까 오랫동안 한 3,000년 동안 다른 원액이니까 이게 밀고 들어오는 거죠. 정확합니다. 보시면 이런 것도 있죠. 호루스인데 로마 군 복을 입고 있어요. 호루스인데. 요거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좀 약간 재미용으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진지하게 이게 호루스 신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은 후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신앙 체계가 이렇게 지중해 전역으로 좀 흘러 들어간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특히 이제 이시스 여신에 대한 숭배는 정말 지중해 전역에 다 퍼져요. 이집트가 로마 제국의 속주로 편입되면서. 그리고 정말 재밌게 이건 이집트에서 나온 거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제우스 하면 합쳐졌네요. 이게 다신교의 산물인데, 제우스는 이제 그리스 로마 계통의 최고신이고 아멘은 이집트의 최고신인데, 보니까 비슷한 거예요. 이 다신교 사회에서는 비슷하면 합쳐요. 유일신교 체계에서는 조금만 달라도 분리하거든요. 일론 저커버그. 그렇죠. 조금만 달라도 너는 이거 쟤는 저거 이렇게 다 구분하는데, 이 다신교 사회에서는 비슷한 면이 조금만 있으면 다 합쳐요. 뭐 제우스랑 아멘 비슷하네. 그럼 합치자.
근데 이제 얼굴은 제우스, 이제 아멘의 상징인 순양의 뿔을 이제 제우스 머리에 붙이면 되겠네.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 최강 파워네요. 그렇죠. 못 이기죠. 예. 그러니까 뭐 일단 강해 보이잖아요. 그냥 예. 얼굴만으로도 압도하죠. 사실 제우스 따로 있어도 웬만한 건 다 처리 가능한데. 그렇죠. 근데 이제 아멘이 조금 더 오래됐다 보니까 제우스 좀 밀리죠. 연식에서 좀 밀리죠. 그럼 좀 약간 아멘이 앞에 붙어야겠네. 아멘 제우스 해야 되네. 근데 그죠? 이게 선배인데. 근데 이제 그리스 로마 쪽에서 이집트를 정복을 했다 보니까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던 거야. 그래도 제우스가 그런 느낌? 이집트 주도적으로 됐다면 아멘 제우스였을 그렇겠죠. 텐데. 예.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시기가 또 되게 오랫동안 지속이 돼요. 거의 300년 이상 지속이 되는데 진짜 이 시기를 끝장낸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테오도시우스 1세 로마 황제인데 이 시기에 이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려는 시도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국교라는 것은 로마 제국 전체에서 기독교만 유일한 종교다라는 선언이거든요. 정치적인 선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는 그 특성상 유일신교이다 보니까 다른 종교적인 신앙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어떤 게 더 낫고 좋고를 떠나서 원리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 국교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로마 제국 내에 그때까지 존재하고 있었던 다양한 종교 활동도 다양한 신앙 활동들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테오도시우스 1세가 서기 391년에 칙령을 내려요. 이집트에 대한 칙령. 이집트 땅에서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 의례를 금지한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보여드렸었던 그 이집트 신전들 이때까지 다 잘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잘 썼는데. 네, 근데 그 신전들이 더 이상 운영돼서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그 이후죠. 그것도 제가 하나 사진을 넣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 신전들이 되게 잘 서 있잖아요. 기독교인들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한테 불편한 어떤 그림들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 신전들에 있는 그림을 이제 최대한 많이 이제 좀 지우고 기존 십자가 같은 상징들을 새겨놓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럼 이 십자가가 새로 새겨진 건가요? 그렇죠. 그 이후에? 예. 요거를 이제 파가지고 이 안에다가 이게 십자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하는 것도 일이어서 해놓고서 약간 정신승리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한 기독교 국교화를 기점으로 고대 이집트 문명이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이제 종교적으로 보지 않고 문화적으로만 봤다면 하나님도 더 강해질 수 있었네요. 그렇죠. 세 개가 합쳐져서. 이제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다신교 전통에서는 가능한데 유일신교에서는 이게 애초에 허용을 안 해주다 보니까. 유일신교는 오로지 하나님 야훼만 이제 유일한 신이고 나머지는 우상이죠. 다른 거 다른 신들은 사실은 뭐 적절하지 않은 신이라거나 혹은 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제를 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진 않죠. 하나님은 삼위일체라서 더 합체 못함. 합체 슬롯을 다 써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만약 유일신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거니까 합체가 될 수가 없는. 자, 이제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이전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큰일이네요. 시간이 벌써. 그러면 얼마나 남았나요? 글쎄요. 지금 갈 길이 머나요? 지금 한 반절 이상? 그 발길이 머네요. 클레오파트라 이게 반 정도 한 것 같은데 지금 3시간이 다 됐는데. 그러니까요. 큰일이네. 1시간 한 30분 안짝으로 더 혹시 가능하실지. 근데 이게 1시간 반에 끝내기엔 조금 양이 좀 있어서 그러면은 기회가 좀 많이 남았다면 뒤에가 원래 핵심적인 내용인데 지금까지 배경 설명이고 되시면 좀 쉬는 시간을 가지고 그러실래요? 더 달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잠깐 뭐 쉬고 5시 다시 하시죠. 근데 오늘 왜냐면 준비한 거에 지금 제가 한 4분의 1 정도 할 거죠. 왜냐면은 클레오파트라가 있고 뒤에 이제 인디아나 존스 얘기도 조금 준비를 했고 피라미드 얘기도 있고 있지만 클레오파트라 얘기에 지금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클레오파트라라도 기승전결로 끝나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이미 반절밖에 안 왔다. 오늘 일단 클레오파트라까지는 다 하시는 거 괜찮으시면 저는 괜찮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또 어중간하게 끊기면 그렇죠. 아마 애매하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